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공포 심리가 지속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등 일부 지수는 개장 직후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도 1.25%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 이상 떨어졌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가 지난 2월 미국 증시가 강한 매도세를 나타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이날 장중 28.84포인트를 기록하며 2월 12일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빅스 지수가 급등한 것입니다. 빅스 지수는 향후 30일 동안의 S&P 500 지수의 옵션 거래를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주가 급락 등 위험 회피 심리도 지속하면서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3% 급락한 70.97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9월 21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재고 지표와 증시 동향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는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무부가 이런 결론을 스티븐 무누신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중국의 위안화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내놓았던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21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7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겨우 7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모두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뉴욕 증시 또한 간밤에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 영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이 외국인 투자 장벽을 강화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중국의 R&D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는 우리 증시, 시장 방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이 미국 측이 이제 중국을 겨냥한 규제를 좀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자본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외신들을 좀 살펴보니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중국을 겨냥한 투자 규제 강화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미국 재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부터 외국 투자자가 통신, 반도체, 항공기, 또 군사장비 같은 총 27개 산업과 관련된 이 기술과 비즈니스 이 산업에서 이 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30일 이내에 27개 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청을 승인하거나 더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외국인은 미국 기업 인수합병과 또 주식 매수가 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투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의 수준을 맞췄는데요. 이 보고서 제출은 선택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의회는 지난 8월 1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는데요. 이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에서는 이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8월 서명한 외국인 투자위원 조사 현대화법의 가독의 조치라고 좀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정부가 이 규정이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는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공격적인 기술 탈취에 나서는 이 중국을 견제한 거라고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미국 국방부의 방위혁신부서는 지난해 2월 알리바바, 바이두, 또 징등닷컴 같은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은 미국 안에서도 이런 법안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7월에 있었던 브로드컴의 CA 테크놀로지 인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회를 소집한 부분이 있었고, 우선 브로드컴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왔다고 해서 이 브로드컴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부분을 좀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CA 테크놀로지의 그 소프트웨어가 29개 원자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국가 보안기관과 핵심 인프라 시설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장을 했었고요. 또 그 전에 세계 4위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HP 반도체 사업부에서 분사한 싱가포르 반도체 업체죠. 야바고 테크놀로지가 2015년에 좀 인수했습니다. 이후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모바일치 업체인 퀄컴 인수라고 했는데 이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그 국가안보 위협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인수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당시 싱가포르 기업인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할 경우에 이 5G 무선 기술에 대한 퀄컴의 지배적 지위를 약화하면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시장 지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고한 적이 좀 있었고요. 우선은 이후에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옮기고 지난 7월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죠. 이 CA 테크놀로지를 189억 달러 인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나 미국 안에서도 이 개별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일 것인데요. 좀 살펴보니까 중국의 R&D 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이제 연구개발이죠. 이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면서 격차가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중국의 과학 전문 매체죠. 사이언스 매거진에 따르면은 중국의 전체 R&D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12.3% 증가한 2,54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1조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그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비율도 2.13%로 전년 대비해서도 0.02% 높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의 최근 5년간 이 R&D 투자 증가율도 연평균 11.1%로 미국의 2.7%, 유럽연합의 2.3%, 일본의 0.6%의 수치보다도 앞서는 수치로 좀 가고 있고요. 이 중국의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 세계 2위로 올라서면서 1위인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통계에 따르면은 2012년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미국의 34%에 좀 그쳤는데 2016년에는 44%까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R&D 규모가 미국의 6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이 중국의 국가 통계국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밝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이미 2016년 미국의 88%에 달한다고 이 소식들은 좀 전했고요. 우선 중국의 어떤 과학기술부 관련자의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 R&D 증가 속도는 중국이 여전히 과학과 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걸 밝혔고, 이 R&D 투입 구조는 투자만큼이 중요하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 부문별로 봤을 때는 이 컴퓨터, 그 통신, 또 다른 전자기기 제조 분야에 323억 달러가 투입되면서 상당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 철도와 선박, 또 항공기, 또 우주선 같은 이 운송 장비 생산도 2.53%의 비중으로 제약 분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좀 차지했습니다. 우선은 이에 비해서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녹색과 또 지식 산업을 키우고 있고, 이 R&D 투자도 빅데이터와 순환 경제, 그리고 바이오의학, 항공 우주 산업 중심으로 이동해 있다라고 이 소식지는 좀 전했고요. 한마디로 중국과 선진국 간의 기초 연구에서의 격차는 중국이 투자 구조로 최적화해야 한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중국은 정부 관리하에서 기업과 시장 주도의 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중국 안에서도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 따르면은 2017년 GDP 대비해서 2.13%인 R&D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는 2.5% 높인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R&D 투자는 2016년 기준으로 GDP 2.7%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언젠가 계속 좁혀지면서 동급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치즈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공 치즈 소비는 조금 늘고, 가공 치즈 소비는 좀 줄고, 자연 치즈 판매가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품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은 미국도 지금 크게 높아지는 현재 추세인데요. 그동안 인기 있었던 이 가공 치즈 소비는 줄고 자연 치즈 판매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넷을 인용하면서 올해 미국 가공치즈 산업 생산량이 1.6% 가량 줄으면서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지난 4년간 연성장률은 마이너스 3.4%를 좀 기록했습니다. 우선 가공치즈는 치즈 2가지 이상을 혼합한 다음에 녹여서 균질하게 가공한 치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자연 치즈보다 잘 녹고 부드러워서 이 맥앤치즈, 햄버거 등의 미국 대표 음식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이 시장 변화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을 추구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미국 소비 문화를 주도하면서 좀 찾아왔습니다. 우선 밀레니엄 세대는 이제 치즈를 알기 쉬운 재료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었고요. 이 가공치즈 재료 중에는 구연산 나트륨, 해상칼륨, 나타마신, 변성전분 같은 식품 첨가물이 천연재료보다 더 많은 그 부분을 좀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기가 줄어들면서 가공치즈의 가격도 하락 중입니다. 현재 1파운드당 3.9달러로 2011년 이래 가장 싼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유제품 업체죠. 하이그라운드 데일리의 알리사 대표가 했던 내용은 가공치즈 수요가 지난 몇 년간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가공치즈 가격에 타격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자연 치즈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25만 톤 생산된 이 자연 치즈는 2017년에 140만 톤으로 생산량이 지난 4년간 연평균 2.6%씩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마이너스 3.4%를 보인 가공치즈 시장을 제치하고 있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내 치즈 제조 공장 수는 40%가량 좀 증가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자연치즈 생산하는 어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음식점 체인도 지금 소비자 변화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웬디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 햄버거 제품에 사용되던 이 가공치즈를 이탈리아 자연치즈로 좀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캐나다 A&W 같은 경우에도 가공치즈가 아닌 자연 체다 치즈를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아메리칸 치즈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공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쓰겠다고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럽산 자연 치즈로 바꾼 뒤에 매출이 오르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트렌드는 분명히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까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이슈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코스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7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울합니다. 네. 아침부터 목이 많이 잠겼고요. 네. 시장을 바라보는데 어떤 시각으로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그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이 코너를 통해서는 우려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특히 어떤 글로벌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저는 국내 증시 관련된 체력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내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빨리 그리고 강하게 하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분석과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명쾌하게 일단 시장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지금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예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정상화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런 과정 쪽에서 이 금리를 올릴 때 가장 큰 의문은 그만큼 우리가 경기가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고 화답한 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은 이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신흥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벌써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서 일단 지금 무역 전쟁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 변수를 주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충분히 어떤 경기가 괜찮을 걸로 보여졌는데 이 무역 전쟁으로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은 경기가 급락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도 이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영향권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은 가장 명쾌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계속 지금 같은 속도로 올릴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에 대해서 계속 확신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른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흔들리고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은 염두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상황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어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전화 와서 갑자기 저녁을 산답니다. 소고기를 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풋옵션을 제대로 매수해서 큰 수익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00원짜리 전일 종가가 어제 결제가 40만 원이 넘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부러운 반, 그래도 얄미운 반, 이런 쪽으로 시장은 하락하는데 혼자 돈 챙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근데 그만큼 어제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도 같이 극대화됐다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어제 매도와 변동성의 여러 가지 시각들은 일단 정점도 같이 들어갔다는 쪽으로는 봐야 되는데, 그럼 이게 빠르게 풀릴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러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관점으로 몇 가지 흐름을 좀 더 체크를 해보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정치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유럽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어지는 부분들 쪽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번에 재정을 좀 더 재정 적자를 기준치보다 확 늘렸죠. 그런 상황 쪽에서 EU 내에서 갈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월 말에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이제 협상이 완료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는 영국 쪽이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즉 새로운 무역 협정 없이 EU가 나갈 경우에 대해서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러면 영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뺀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잡음들도 하나의 또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앞서서 잠깐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시각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에서 내년 말까지 4회 이상 정책 금리를 인상시킬 확률이 10월 3일 같은 경우는 30%였는데, 지금 10일 같은 경우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34%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내년도 3회 이상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있죠. 일단 이번에 미국에서도 경기가 상당히 좋은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정점일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세금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이번에 거의 정점으로 만들었을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미국도 경기가 약간 후퇴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서 이번에 주가 폭락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FOMC 어떤 위원회 공석이 세 자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트럼프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인 입장의 위원을 3명을 채워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빨라지지가 않겠죠.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좀 빨라질 가능성은 저는 좀 제약적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호재가 아닐까라는 쪽도 염두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 얘기.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표를 하나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잘 나옵니다. 일단 지금 중국의 어떤 제조업 PMI, 차이신 제조업 PMI, 차이신은 약간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거죠.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부터 반등을 상반기는 가파르게 하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중국 실물 경기도 영향권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15일 날 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재무부 환율 보고서죠. 이쪽과 관련해서 중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 부분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 위안화가 더 약세로 간다 아니다라는 얘기보다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도 일단 15일까지도 여러 가지 부담적인 요인들은 남아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네 번째로 한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4.7%로 어떤 선진국 쪽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2위를 보였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경제 성장률이 어떤 과거 한 2009년까지는 그래도 한국은 믿을만하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며칠 전에 발표했었죠. IMF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중간 수준까지로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IMF 분류상으로 어떤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증시에서는 한국은 신흥국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그래도 강한 성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정체돼 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 쪽에서 보면은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주식을 판다라는 얘기가 이런 어떤 성장률과 같이 맞춰져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그런 흐름들 쪽에서 올해부터 2017년도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팔고 있는데 채권은 계속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 관련돼서 매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파는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채권 매수는 강화시키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지금 같은 쪽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보게 되면 단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떤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들이 또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과매도 신호는 나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 어제 같은 경우 10%가 넘어가죠. 단기적으로, 어떤 공매도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10%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단기 정점일 수도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5일 평균 풋콜 비율 같은 경우도 2018년 2월달 이후부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비교하는 ADR이라고 그러죠. 이 같은 경우도 등락 비율이라고 하는데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 같은 경우도 37%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어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과매도 신호는 나와 있는데 이 과매도 신호가 바로 V자 반등으로 이끌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쪽으로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어떤 시각을 바라볼 때 단기 관점 쪽에서는 어떤 정점을 어느 정도 통과를 하게 되면 일단 좀 시장이 반등 여력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도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15일까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재무부 환율 보고서와 함께 같이 연장될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15일 이후부터 만약에 단기 낙폭이 컸다란 반응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200선 정도까지는 시도할 수 있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이 중기적인 관점이겠죠. 일단 2200선이나 그 이상 정도까지 약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기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반등시를 너무 기대하면서 이게 반등이니까 이제 다시 빠르게 올라갈 거야 라는 쪽보다는 반등시의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저희가 많이 특히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아마 신용이나 뭐 미수는 요즘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생하셨고 어떤 위축세가 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몇 차례 강조드렸던 과거에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1억을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투자 자금을 확 대폭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천에서 7천 정도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투자 자체도 보수적인 관점 쪽으로 방어적인 대응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많이 또 그렇게 되면 시장이 약할 때 뭐 인버스라고 하는 ETF를 또 많이 사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공격적인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와 관련된 달러와 이제 동행할 수 있는 또 ETF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쪽과 함께 약간 어떤 주식 쪽에 대한 위험 자산 쪽이 아니라 약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쪽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보수적 대응은 일단 1차로 반등한 다음부터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유가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급락하긴 했지만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진정되는 것일까요? 유가도 최근에 WTI 기준으로 8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2, 3일 만에 10달러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유가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로밖에 볼 수 없는 흐름들인데요. 거기다가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유가도 어떻게 보면 상품입니다. 상품인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공급과 수요 또 측면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상품이라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는 일단 무거울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봤을 때 공급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공급이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들, 특히 중요한 이란 같은 경우 미국이 다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중요한 세계 2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국내 베네수엘라 자체적인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빌미로 아마 이제 미국이 계속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아마 어떤 지금 셰일 원유 같은 경우도 어떤 중요한 위치까지 자리를 잡지 않을까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급 쪽은 과거 대비해서는 위축돼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수요가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으로 경기가 좋다 보니까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이런 어떤 경기 관련된 시그널까지 약간 좀 불안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아마 수요 위축과 관련된 얘기가 유가를 좀 흔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가는 일단 한 단계 레벨 다운에 대해서는 무게를 둘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 관련된 얘기들 때문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락폭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안한 상황이 또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고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론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우리 환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환율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거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겠죠. 달러를 바라보면서 달러가 중심이 된 상황 쪽에서 국내 원화 거기다가 이제 위안화에 대한 관계 이런 쪽까지 다 보려고 한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딱 하나만 결정을 어떤 중심을 잡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달러 인덱스겠죠. 이에 따른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1144원 특히 1140원대만 넘어가지 않고 안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뒀는데 그런 변화가 오히려 이 신원화가 다시 약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어제 외국인들도 다시 매도세가 커지는 부분들도 같이 이와 연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외국인들은 앉아서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되면은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다는 쪽도 지금 표에 보시면 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흐름보다도 1140원대 이상으로 들어갔던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한다. 다시 1140원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이상 신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달러 인덱스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 한 2010년도부터 나왔던 어떤 흐름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나왔었을 때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했던 시점이 2014년부터 2015년도 이 중반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 특히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2015년도부터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 달러 인덱스도 반응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고점권역에서 약 한 95를 기점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 95를 기점으로 등락을 펼치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의 어떤 달러화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다시 반영되기 시작했던 게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95대를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달러화가 강세 기조로 간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선 약간 좀 약해지는 모습들도 보이긴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상황 쪽에서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흐름들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달러화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 이런 쪽에 대한 기조들은 여전히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환율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봐 주셨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바로 통신주인데요. 네. SK텔레콤이 연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질문이 통신주와 자동차주 두 가지 다죠. 네. 예. 이 얘기를 또 한번 정리를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신주는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부각받는 경기 방어적인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랐다라고 보는 거는 당연히 시장의 변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 또 배당 거기다가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이 5G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마치고 상용화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감. 특히 이번에 5G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지만은 일단 단순하게 요금제만 바뀌는, 그러니까 즉 5G, 4G보다 더 좋은 그리고 빠른 뭐 이런 서비스로만 한정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아마 통신사가 준비하는 게 이제 어떤 플랫폼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이동통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면서 받는 이제 요금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받는 관점 쪽에서 어떤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전기차를 활용할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요금 체계로 다시 세분화해서 이런 쪽도 다시 어떤 앞으로의 변화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요금 체계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지금 통신사는 준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하지만은 일단 여기서 그러면 시장이 계속 불안하니까 지금이라도 통신주를 사야겠다라고 하는 시각들은 솔직히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시장이 만약에 많이 하락해서 저점에서 반등하게 되면 그동안 선방했던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보였던 종목들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다가 지금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샀었을 때 시장 반등하는데 밀리게 되면 속상하죠. 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했었을 때 오히려 어떤 반대적인 현상 쪽으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어떤 눌림목대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는 쪽에서 한 템포 지금 쉬어가는 전략들이 더 통신주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동차주죠.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일단 또 경기 민감 섹터화라는 관점과 함께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쪽 판매 부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얘기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리콜 비용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신흥 시장도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판매가 부진했을 때 선방했던 쪽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흥 시장의 통화가 약세로 변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또 여러 삼중고가 또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3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좀 못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판매가 그래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죠.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관점들인데, 하지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좀 의미 있는 실적 변화가 나온 게 분기 실적의 변화는 좀 의미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 4분기가 올해 저점으로 보여지면서 2분기, 3분기로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과거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기저효과와 함께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분기 실적들이 빠르게 개선돼야 되겠죠. 저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어떤 한 1조 순이익이 나왔다가 1조 500억, 1조 1000억 이 정도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 적어도 10%대 단위 정도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개선되는 실적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자동차주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추세적인 모습들을 갖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관점 쪽에서 단순하게 연말에 배당 3,000원 준다, 그리고 주당 순자산이 지금 현대차가 25만 원이다, 이런 관점 쪽에서 저평가니까 지금 사야지라고 하는 시각들은 아마 시장에서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미 있는 실적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쪽으로 자동차주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2만 원 선 깨졌거든요. 네. 1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저점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 보통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봤었을 때 지금 저희가 보는 이제 자산 대비해서 보통 많이는 흐름들로 봤을 때 0.87배, 88배까지 코스피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PBR 즉 자산 대비해서 한 배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 나온 게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제 0.8배 수준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많이 싸죠. 지금 지수 관련돼서 실적이나 자산 대비 싼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의 뭐 나 좀 사주세요 하고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살 만한 동력을 뭔가 불러일으킬 만한 투자 심리가 지금 드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싸지만은 보통 이제 시장에 가서도 보셨을 때 세일합니다. 지금까지 팔는 게 10,000원이었는데 오늘 특별 세일 50% 한정, 그래서 5,000원에 팝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가죠. 마음은 가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관점과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환경들과 심리가 갖춰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금리부터 달러화 그리고 환율 거기다가 이제 경기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어떤 주식이 세일하니까 사고 싶을 만한 충분한 동의를 못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같은 싸다만한 논리만으로 시장을 대응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그리고 통신주까지 함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어제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지와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6도로 낮은데요. 어제와 비슷합니다. 그 밖의 지방도 춘천 1도, 전주 6도로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춘천 17도, 전주 18도로 예년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자외선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약간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7도, 인천 16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한낮 기온도 속초와 강릉, 울진 17도로 낮겠습니다. 남부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상으로만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방에 별다른 비 예보는 없고요. 구름만 조금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